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여전히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어요. 어설프게 금리 인하해서 이 갭을 벌려버리면 환율이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환율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엔화가 엄청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이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는데 우리 원화만 단단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무너질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저금리의 자국통화 약세를 갖고 있어요. 미국은 강달러의 고금리 폐허를 잡고 있어요.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단단한 성장이 버틸까? 라는 질문인 거죠. 일타 강사와 함께하는 경제일타의법. 오늘은요, 새해를 맞아 경제 전반에 대한 시각을 정리해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오건영 단장님이십니다. 단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한은행의 오건영 단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이제 정치, 미국 금리 이런 불확실성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겠다. 이런 카드를 꺼냈거든요. 이게 부작용도 상당할 것 같은데 조금 평가를 좀 해주시자면. 예, 나타날 수 있죠. 이제 이게 약간의 대증요법 같은 거예요. 뭐냐면 근본을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예상을 해서 사전에 깔아놓는 건데 그 비상계엄 사태 직후에 이제 발표가 된 건데 이제 무제한 RP 매입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RP라는 거를 사실 이런 거죠. 은행들이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막혀서 이제 그 파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대출을 그러니까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주는데 예금은 중간에 뺄 수 있지만 대출은 중간에 갚으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불안해지면은 예금을 빨리 빼려고 한단 말이죠. 그럼 예금을 미리 빼는데 은행들은 대출해 준 걸 받지를 못하니까 받을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줄 돈이 없어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겠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은행들이 받을 돈을 갖고 있는 채권이 있잖아요. 그 채권을 담보로 일시적으로 대출을 빼면 돼요. 그럼 이걸 가지고 한국은행한테 가서 한국은행한테 이 채권들을 갖다 담보로 제공하면 한국은행이 RP라는 형태로 담보대출을 해줘요. 현금 대출을 해주니까 그 현금을 받아서 메워주는 거죠. 그러면 은행이 줄 돈이 없어서 파산한다라는 리스크가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SVB 사태라고 23년도에 미국의 은행이 파산했어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는 줄을 서서 뱅크런이 일어났잖아요. 근데 그 SVB 사태 때는 이렇게 이제 스마트폰으로 다 이제 엄지런이라고 했었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바로 다 빠지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그걸 본 거죠. 그럼 딱 보면은 우리는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그럼 뱅크런도 빛의 속도로 일어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RP 대출을요, 그냥 일반 시중은행들뿐만 아니라 새마을금고와 같은 그 금고들 그런 쪽뿐만 아니라 저축은행까지도 이 RP 라인을 깔아줬어요. 그러면 정말 위험한 순간에 이 RP 라인이 열리면서 유동성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비상계엄 사태 딱 터지니까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RP를 열어줘가지고 혹여나 돈이 모자라는 곳이 요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무제한으로 자금을 공급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이제 준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돈을 너무 많이 풀어주게 되면은 이 돈이 묶여가지고 파산하는 리스크는 사라지지만 유동성이 돌게 되니까 와 이렇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되면은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환율이 뛰지 않겠냐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잠깐 보실 게 뭐냐면 이 대출이요, 이 7일짜리 대출이나 14일짜리 대출 그러니까 만기가 짧아요. 이게 뭐냐면 돈이 이제 위기 상황인데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시중에 돈이 얼마나 필요한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무제한이면 얼마면 이거 몰라요. 이건 해봐야 알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갖다가 그냥 한 3년 이렇게 대출을 해줘 버리면 너무 많이 나간 다음에 회수할 때까지 3년이라는 기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7일로 풀어주면 7일 동안 나갔는데 너무 많은 것 같아 하면 7일 후에 좀 거두면 되겠죠. 그러니까 뭐냐면 유동성을 짧게 풀어주게 되면서 어느 정도가 적정하게 필요한지를 보는 게 1번이에요. 두 번째는 야 이거 갖고 야 부동산 사고 하면 어떻게 해. 근데 그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기자님께 제가 7일 대출해 주려는데 이걸로 집 사거나 그러진 못하잖아요. 왜냐면 금방 갚아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게 장기화되거나 아니면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런 게 올 거라고 수시로 올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 기대감이 생기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7일짜리 금리가 3%고 3년짜리 금리가 4%예요. 예를 들어. 그럼 이게 보통 7일로 대출 받아가지고 3년짜리 못 사요. 갭은 1% 수익이 나지만. 근데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죠. 걱정하지 마세요. 7일 대출 계속 연장될 겁니다. 평생 연장해 줄 거예요. 그럼 이건 7일짜리가 아니죠, 사실은.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그럼 7일짜리로 빌려가지고 4%짜리 사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런 게 장기화되거나 너무 수시로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기대라는 게 생겨요. 야, 이거 써도 되겠구나. 그럼 이제
일종의 모럴 해저드 같은 거죠. 그런 게 이제 막 풀려 나오게 되면은 이런 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기화됐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문제들, 예, 그런 거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산소 호흡기 같은 거는 수시로 끼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들 때 끼워야 되는 거잖아요. 네.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조금 전 안 그래도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아, 동결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아무래도 동결에 조금 더 무게감이 실리는 분위기였는데요. 네네. 일단 한번 해석 좀 해주시죠. 근데 이제 사실은 좀 앞쪽에는요, 인하 쪽에 무게가 좀 실렸었어요. 컨센서스가. 네. 왜냐하면 이제 지난달 중순 정도였는데 물가에 대해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한국은행에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럼 1월에 50bp 인하도 가능하냐, 0.5%도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금리 인하에 대해서 좀 전향적으로 언급이 되는 부분이 좀 있었는데요. 이제 그달 말부터 12월 말부터 한국은행 이제 금통위원들 코멘트를 좀 보면은 만약에 이제 성장과 물가와 금융안정 이 세 가지가 서로 상충될 때에는 성장을 뒤로 미룰 수 있다라는 인터뷰를 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거든요. 성장을 뒤로 미룬다는 얘기는 물가하고 금융 안정을 본다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나라가 물가가 이런 말씀드리면 또 이제 또 혼날 수 있는데 물가는 좀 안정이 돼 있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물가가 안정됐다는 표현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안정된 거죠. 2% 언더로 들어왔으니까. 네. 그러면 물가 쪽은 크게 볼 필요가 없는데 금융 안정이 문제예요. 금융 안정은 가계 부채의 증가나 부동산이죠. 두 번째는 대외 리스크인데 환율의 변동성이 높아지는 거, 이제 이게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이제 보면은 환율 같은 경우는 난리가 나 있잖아요. 그러면 이럴 때는요, 금리 인상을 하는 걸 이제 우리나라 성장을 바라보면서 환율을 포기하고 가기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하거든요. 1월 20일 날 취임을 하면서 어떤 패키지를 쏟을지 알 수가 없죠. 그거는 뭐 예를 들어서 요즘도 얘기 나오는 게 이분이 되게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 같던데요. 예, 그 프로그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갑자기 관세를 세게 때리고 들어온다든지 이런 건 사실은 불확실성이에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럼 환율이 크게 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금리를 인하해 놓고 기다리는 게 환율을 갖다가 준동시킬 위험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정도는 쉬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2월 달에 금리 인하를 좀 가리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반에는 월 초만 해도 금리 인하 쪽에 무게가 많이 실렸다가 뒤로 오면 올수록 금리 인하는 아니고 동결이 될 것 같다는 쪽에 무게가 많이 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그 11월 달에는 1,400원인데 금리를 인하했어요. 11월 달에는. 모두의 예상을 깨고 모두가 이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1,400원이니까 불안하니까 금리 인하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번엔 1,450원 정도거든요. 근데 이게 1,485원까지 갔다가 1,460원으로 좀 안정이 됐어요. 야, 그럼 이제 또 안정됐으니까 금리 인하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책 불확실성이라는 게 존재한 게 1번.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여전히 되게 높은 상황이고요. 이게 어떻게 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미국 시장 금리가 탁 튀어버리는데 우리가 어설프게 금리 인하해서 이 갭을 벌려버리면 환율이 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쪽에 대해서는 우리가 걱정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금리를 동결한 것 같고요. 2월 달에 외환시장의 리스크를 보면서 만약에 외환시장에서 큰 무리가 없다면 금리 인하 쪽에 이제 무게를 강하게 싣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미국 CPI가 발표됐습니다. 뭐 전년 동월 대비해서 2.9%가 상승해서 뭐 어느 정도 예상치에 좀 부합했다. 좀 시장이 안도하는 분위기더라고요. 앞으로 좀 그럼 미국 뭐 금리는 어떻게 움직일 것으로 보세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요즘은 물가에 대해서 참 낙관론이 너무 강한 것 같아요. 낙관론이 강하다는 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그 사실 미국 CPI가요. 그 코어는 핵심 물가는 지난달이랑 비슷한데 저기 그 헤드라인은 오히려 좀 올랐어요. 유가 상승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지난달보다 올라 있는데 예상치에 부합했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다. 이제 너무 이렇게 굉장히 낙관적인 해석의 편향이 좀 존재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내리면 그러면 그렇지 하고 너무 좋아하고요. 그럼 만약에 올라가거나 해도 예상치에 맞았으니까 좋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조금 물가 쪽에 대해서는 좀 뭐랄까요, 방심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물가는 안정될 수밖에 없고 시간의 문제야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사실 물가가 시간의 문제라고 한 게 벌써 2년 됐어요. 예, 원래 24년이면은 물가 안정된다고 했거든요. 2%로 돌아온다고. 아직 안 돌아오고 있거든요. 연준의 예상치가 지금 언제 돌아온다고 보고 있냐면 2%로 돌아오려면 27년이라고 해요. 27년이면 내후년도 아니고 3년 후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요번에 이제 물가를 보면서 굉장히 끈적끈적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단기로는요. 이게 오히려 튈까봐 무서워서 채권 시장이 반응을 한 게 분명히 큰데 이게 물가가 생각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 같다라는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채권 시장에서는 금리를 좀 높게 유지하는 경향은 생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채권 시장에서는 어제 이제 금리가 많이 내려오긴 했지만 한 4.7%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근데 여전히 이제 금리에 대한 리스크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그럼 이제 야 이거 계속 치고 올라가냐? 이 지난 2년간의 패턴을 보면 되게 흥미로운 건 금리가 높으면 낮아져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금리라는 건 높아서 낮아지고 낮아서 높아지는 거거든요. 이제 무슨 선문답 같은데 높으면 조금 지나잖아요. 경기 침체 온다고 그래요. 그럼 연준이 금리 인하해야 되지 않냐고. 그러네 이러면서 시장 금리가 먼저 확 내려가요. 그러면 높았던 금리가 경기 침체하면서 훅 내려가요. 근데 금리가 내려오잖아요. 야, 뭐 미국 주식이 좋겠냐? 미국으로 쫙 돈이 몰려요. 그러면 침체가 안 오네? 다 사기네? 하면서 쫙 올라와요. 금리가. 그럼 또 금리가 높잖아요. 너무 부담스러운데? 경기 침체 오겠는데? 하면 다음에 쫙 내려가요. 너무 좋아지잖아요. 누가 경기 침체 온다면 쫙 올라와요. 그래서 또 4.8이잖아요. 그래서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22년 11월에 경기 침체 온다고 했고요. 23년 7월에 온다고 했고요. 작년에도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8월 달에 엔캐리 청산되면서 미국 경기 침체 온다고 했어요. 뭔가 순환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그 다음에 그거 온다고 했다가 좋아지면 에이 다 사기네. 이게 순환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저도 요즘 많이 느끼는 게 무언가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전망이라는 거는 지금의 상황이 이어진다는 전제 하에서 이렇게 찍는 거지 문제는 이렇게 전망을 하면 그 전망을 보면서 또 시장이 대응을 하잖아요. GDP 성장률이 너무 낮을 것 같으니까 대응이 나오잖아요. 금리가 높을 것 같아서 경기 침체가 올 것 같으니까 대응이 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시장이 되게 그 대응에 되게 요즘 보면은 이 시계열을 짧게 가져가면서 되게 빠르게 대응을 해요. 그거는 뭐냐면 단기 변동성이 높아진다는 얘기가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변동성이 높아지면은요, 금리가 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고 내려오더라도요 편안하질 않아요. 네,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이제 1,500원 선을 이제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 이 1,500원을 넘기면 뭐 생기는 변화랄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저도 환율 올라가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예, 환율 올라가는 게 좋은 일이 아닙니다. 분명히 안 좋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올라가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떻게 올라가느냐라는 말씀이 뭐냐면 애가 시험을 봤는데 50점을 받았어요. 큰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 애만 못 봤어요. 이거는 큰일인 거죠, 진짜. 큰일이죠. 근데 보니까 평균이 40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안 도라기보다는 그래도 잘했어야지. 최소 70 이제 이 정도 얘기는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따지면 혼자 50이 나온 것보다 다 같이 50이 나온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봐야 되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 주신 게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물어보셨잖아요. 전자의 경우에 큰일 난 거죠. 대응을 해야 되죠. 후자의 경우는 이렇게 되잖아요.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지만 이제 전자보다는 덜 심각하잖아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1,500원이라는 환율이 예를 들어서 엔화가 엄청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가 어마어마한 약세를 보이고 파운드화가 폭락하는데 우리 원화만 단단하면 우리나라 수출이 무너질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지금 내수가 어려운 상태에서 수출까지 어려워지니까. 그래서 글로벌 달러가 전반적인 강세를 보이는데 그것 때문에 원화가 1,500원을 슬슬 올라서 넘어간다. 이런 케이스는 좋다는 게 아니에요. 좋다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에 대한 거하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는 다 안정이 돼 있는데 원화가 탁 튀면서 환율이 1,500원을 순식간에 넘긴다. 후자는 이건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1,500원 넘기면 어떡하냐. 어떤 이유에서 그러니까 50점 밑으로 내려가면 어떡하냐는 질문은 어떤 이유에서 50점을 하회했는지를 볼 필요가 있어요. 불수능 때문에 내려왔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지만 뭔가 더 준비할 게 물론 있는데 만약에 나 혼자 말아먹었다. 그럼 이거는요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줘야 되는 영역이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향후 뭐 환율이 좀 급락할 수 있는 뭐 조건이 있을까요? 또 뭐 달러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만 보이잖아요. 네. 이게 경제학의 법칙에서는 시험 볼 때는 이렇게 시험 보시면은 망해요. 교과서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가 줄어야 돼요. 그거는 법칙이잖아요. 맞거든요. 가격이 오르면 부담스러우니까 이 플러스 펜이 5만 원이라면 사시겠습니까? 이거 안 사죠. 그럼 수요가 확 줄어요. 그래서 징벌을 해버려요. 근데 환율은요 참 신기한 게 달러값이 뛰잖아요. 그럼 더 사고 싶어요. 외환위기에 트라우마가 있지 않습니까? 1,500원을 넘으면 너무 올랐어 이게 아니라 2,000원 가겠네? 외환위기 때 2,000원이었는데 그러니까 이 트라우마라는 건 되게 무서운 거거든요.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꾸준히 와 이거 또 뛰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두려움. 그러면 가격이 뛰면 더 붙어요 수요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환율이 뛰니까 더 무서워서 붙는 게 있어요. 이 수요가. 그럼 미래의 가수요가 땡겨오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수요라는 거는 오를 것 같아서 사는 겁니다. 필요하진 않지만 아니면 굉장히 먼 미래에 필요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그 가수요의 심리가 돌잖아요. 그럼 확 내려올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조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이 가수요가 많이 들어왔다라는 가정하에서는요. 만약에 꺾이게 되면은 환율이 빠르게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심리가 꺾이게 되면. 그럼 두 번째는 그럼 심리가 꺾일 요인이 뭐가 있는데 미국이 이렇게 튼튼한데 그럼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미국은요. 강달러 고금리예요. 다른 나라는 저금리에 자국통화 약세를 가져가요. 그러니까 성장은 두 개의 축이에요. 수출과 소비거든요. 소비에는 저금리가 좋은 거 아닌가요? 제 상식에는. 수출에는 자국통화 약세가 좋은 거잖아요. 지금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저금리에 자국통화 약세를 갖고 있어요. 그 페어를 잡았거든요. 미국은 강달러에 고금리 페어를 잡고 있어요. 그럼 이제 바로 나올 수 있는 답이 아니 미국은 엄청 단단하잖아. 그러니까 오케이 지금 단단한데 길게 보면 이 흐름이 계속 이어지면 단단한 성장이 버틸까? 라는 질문인 거죠. 그럼 만약에 이것 때문에 힘을 잃잖아요. 그럼 이제 바로 반론할 수 있는 게 미국은 절대 힘을 잃지 않아. 제가 말씀드린 게 22년 10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23년 10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24년 8월에 경기 침체 얘기 나왔죠. 금리가 높아질 때마다 경기 침체 얘기 나와서 금리가 낮아지고 이걸 반복해요. 그러면 금리가 낮아질 때는 또 확 또 금리가 내려올 때는요. 달러도 같이 물고 내려와요. 어제 미국 CPI 발표된 다음에 4.8이었던 미국 10년 금리가 확 주저앉아서 4.7 밑으로 내려왔거든요. 달러 인덱스가 순식간에 훅 주저앉았다가 이제 감아 올렸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뭘 바라봐야 되냐면 어쩌면 우리가 이제 미국이 탄탄하다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강한 신뢰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 심리에 균열이 생겼을 때는 달러에 대한 가수요가 풀리는 경우들이 생기죠. 예, 이런 것들이 달러에는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환율에는. 굳이 이제 이유를 찾는다면. 그리고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저도 조금 놀랐는데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어제 뉴스예요. 어제 뉴스에 뭐가 나왔냐면은 스티브 배넌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가신이거든요.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얘기한 게 뭐냐면 그 ERS라는 걸 만들어야 된대요. ERS? 그래서 저 뭐지 했는데 IRS라는 게 미국에 있어요. 그거는 이제 그 세금 걷는 거예요. 인터널이에요. I가. 그러니까 국내에서 세금 걷는 우리나라 따지면 국세청이에요. ERS는요. 그 저기 I가 인터널이라고 했잖아요. E는 엑스터널이에요. 뭐 외부에서 세금 걷는 거예요. 이게 왜 나왔냐면 트럼프는 감세하고 관세를 하고 싶어해요. 감세를 통해서 미국 경제를 탄탄하게 가져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감세를 하면 재정 적자가 심해져요. 그랬더니 트럼프한테 물어보는 거죠. 감세해가지고 재정 적자 심해지면 어떡할 건데 그나마도 빚더미인데 그랬더니 트럼프가 하는 얘기가 그럼 증세하면 되지.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아니 감세한다면서 갑자기 증세는 왜 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인터널에서는 감세를 하고요. 엑스터널에서 증세하면 돼요. 미국에서 감세하고 다른 나라한테 증세하면 되잖아요. 그 증세가 뭐냐면 관세죠. 예. 그래서 관세를 촘촘하게 거두려면 감독관이 있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이게 혹시 그 관세청 일종의 그런 거죠. 일종의 그런 거죠. 예, 그렇죠. 그게 ERS예요. 그 ERS를 갖다가 도입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게 스티브 배넌의 의견 중에 하나. 그다음 플러스로 스티브 배넌이 그 뒤에 뭐라고 붙이냐면 그리고 또 하나 고민할 게 있다. 외국인들이 미국에 투자하는데 이 투자 수수료를 부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이게 무슨 소리일까? 잠깐 생각해 보면 우리 여기 이 하우스에서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하우스에 일단 들어오셔야 돼요. 이 하우스가 대박나는 하우스거든요. 너무 많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는 거죠. 아 그럼 통행료, 이 하우스 입장료라도 좀 받으면 수입이 좀 클 것 같지 않으세요? 재정 적자도 심하고 힘든데.
재화가 국경을 넘을 때는 관세를 때리잖아요. 자본이 국경을 넘을 때 세금을 때릴 수 있어요. 그게 토빈세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에 대해서 수수료를 때린대요. 네. 그래서 토빈세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라이트 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트럼프 1기에서 그 사람이 그 USTR이라고 해서 무역협회에서 회장을 했거든요. 네. 그 라이트 하이저가 그 얘기를 해요. 그 사람 책 중에 자유무역이라는 환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올해 초에 24년 초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책이 우리나라에 번역돼 있어요. 그 책을 트럼프가 그 캠페인에서 트럼프 2기 그 캠페인에서 우리 캠페인 진영에서의 교과서다. 이거랑 그렇게 이제 읽게 해가지고 저도 어쩔 수 없이 재미없지만 읽었어요. 네. 그 내용 중에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라이트 하이저가 뭐라고 하냐면 달러를 약세로 만드는 방법을 논의를 해요. 그 중에 하나가 토빈세예요.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국경을 넘어오는 거에 대해서 수수료 때려야 된다고. 그러면 달러를 사서 들어오는 사람들의 수요가 줄잖아요. 이거는 달러의 약세를 만들 수 있다고. 예, 그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요인들이 나타나게 됐을 때는 달러를 반대로 감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반대로 그 얘기죠. 아, 설마 토빈세 같은 거 때리겠어? 저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토빈세를 때렸던 역사가 있어요. 다른 국가들이. 2011년인가 12년에 브라질이 토빈세를 때렸거든요. 거긴 왜 때렸을까요? 바보라서 때린 게 아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때려도 들어올 것 같아서. 이 정도 때려서. 그러면 돈도 벌고 그렇죠. 좋잖아요. 예. 두 번째는 너무 과열될까 봐. 예. 그래서 그게 오판일지 아니면은 좋은 생각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은 달러로의 유입을 일정 수준은 억제하는 요인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뭐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 배넌의 의견이 도입이 될지 안 될지까지는 모르지만 이런 얘기들이 오간다는 거는 우리가 그러면 달러를 꺾어 놓을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건 어찌까지 하는데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성장률 전망이 굉장히 낮은데 이런 상태로 놔두게 되면 우리나라 성장률이 계속해서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경계감을 주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부에서도 연간으로 집행해야 될 예산을 상반기에 땡겨서 집행한다거나 한국은행도 환율에 대한 부담은 있지만 과감하게 금리를 인하한다거나 이런 정책을 통해 가지고 밑을 받쳐주려고 하겠죠.